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자, 그럼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도 여전히 두려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정확히 34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한 주 동안의 변화를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두려움 구간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이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중립 구간으로 넘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무언가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겠구나,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32에서 34까지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관 참여자들은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ETF 통해서 자금 흐름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자, 기관들도 시장 참여자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순유출이 되고 있죠.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현지 시각 22일과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더리움에는 소폭의 유입세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그 레벨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19일은 미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집계가 되지 않았죠. 이틀 동안의 유출량을 보더라도 그 전주에 해당했던 유입량과 상당히 흡사한 자금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열심히 영차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나 했더니 순식간에 이번 주에 다 빠져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는 만큼 기관들도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구나. 우리도 이들을 조금 따라가는 전략들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소의 보유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었죠.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을 찍고 조금이라도 반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 거래소 보유량의 상승세도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루 동안에는 조금이지만 굉장히 미약하지만 약간은 보유량이 또 줄어드는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더 가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순입출금량을 통해서 비트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지금 엄청난 크기의 봉이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그만큼 무언가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으면서 그 자금이 유입되는 양이 완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유출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곱이 넘겼다, 한숨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변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거시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 것인지 힌트를 조금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파악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소폭의 하락세 그려내고 있죠. 0.4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조금 앞자리를 9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그 다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주말까지 앞자리 9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아직도 굉장히 아쉽죠.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급선무인 숙제가 앞자리를 9로 바꾸는 거라면 이더리움은 3,000달러를 회복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3,000달러까지 아직 가려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경우에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나 이 밑에 단에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메이저 코인 안에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130달러를 탈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죠. XRP도 2%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는 2달러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마다의 주요한 가격 라인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도달하기까지 지금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알트단에서는 굉장히 질서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개별적인 상승 동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 시장이 고비를 조금 넘기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위로 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이 글로벌 자산 시장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주말까지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시간 50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의 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입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야 주말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기준점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FOMC 발표에 있어서 큰 빅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첫 해의 첫 이제 FOMC 금리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시장 유동성을 파악을 해서 매수 매도 이 코인 시장을 조금 파악을 할지를 제가 천천히 오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었죠. 1월도 이제 다음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방송 중에 같이 짚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개괄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 앞자리를 빠르게 좀 구자로 바꿔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까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조정 단계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첫 FOMC 금리 발표 전에 네. 일단 좀 관망을 한다. 그리고 좀 지지분일할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결의 어떤 표가 다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고 천천히 시장을 내다보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말까지도 아니라 다음 주 FOMC까지는 지금의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근데 일단은 요 흐름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에 이어서 차트를 통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으신 이 비트코인 4시간 봉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이 차트인데요. 네. 제가 전고점과 그리고 이제 전저점에 거의 상이하는 이 89.3K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금리나 국면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쳤다가 급상승을 이루고 다시 하락에 이어지는 지금 상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94.7K를 94.7K를 이걸 뚫고 내려왔습니다. 까딱하면은 이제 전저점인 81K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위험성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딱 짚어드린 89.3K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인을 하시고 시장을 들어가라.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을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관망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만 뭐 알트코인을 진입하시는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슬픈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요거를 기준점으로 하시면은 지금 89.3K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가 맹목적인 포인트인데요. 전저점인 82.3K를 터치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금리 발표가 이 시장에 타격을 줘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단연코 좀 영향을 주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해에 FOMC 발표가 시작점이긴 하나 많은 다수가 금리 동결로 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자, 올해 지금 발표가 8회 정도 있습니다. 8회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시선은 단연 미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해 있는 이 첫 FOMC 회의, 이 미 연준 의장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발언에 의해서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냐 안 되냐를 조금 많이 시선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선을 두실 게 아니라 올해는 이 금리 인하가 몇 퍼센트 또는 몇 회에 계속 이루어질지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걸로 이제 제가 조금 중점을 맞춰 드릴 건데요. 올해는 8회고 그리고 다음 주에 첫 금리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는 이 포인트, 뭐 금리나 인상의 인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금리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올해 5월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어떤 영향력입니다. 뒤에 연설이 있죠. 일단은 그거를 짚기 전에 제가 지난 어떤 금리 발표에 복귀부터 한번 짚어드리고 시장 설명 추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리 결정 기억하고 계시죠? 0.25% 인하로 마지막 기준금리 확정이 3.75%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정석적으로 이게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가 아니라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지만은 이 방향성이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기준점을 보시고 내가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금리나 국면이 좀 멈춰진 게 아닌가, 왜 동결일까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중론입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자세로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 최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CPI 지수가 2.7%입니다. 하지만은 이 연준의 이 인플레이션 목표는 2%대이거든요. 근데 이 2%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시장 방향성을 고려해가지고 맞춰 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미국 때문이거든요. 이 미국이 보통 고금리 환경이면은 이 소비가 줄고 고용 시장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식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그와 반대로 완전히 소비 성향도 너무 강하고 고용 시장도 탄탄합니다. 덕분에 이제 오히려 경기 과열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FOMC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월 FOMC 금리 발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 과정들을 뭘로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인하의 목표보다는 올해 몇 %의 인하를 횟수를 보고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그러면 몇 번 인하를 할 거냐를 이제 가늠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보시면은 금리 인하 횟수를 가늠하는 3가지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CPI 지수를 먼저 확인하고 네. 좀 들어가 보셔라.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용시장 데이터입니다. CPI와 비슷하게 고용지표를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들어가실 건데요. 요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또 이 시장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임기 이슈. 지금 미국 시장은 과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계속 인하 쪽으로 흘러가는 국면이긴 하나, FOMC에서도 요런 지금 불안정성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과감하게 움직이기에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게 네. 좀 의견을 이해하고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과감하게 내가 뭐를 매수하거나 뭐 매도한다, 그리고 뭐 미증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가거나 코인으로 선택적으로 확실하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진입을 하시는 게 단연코 한 6개월 뒤, 1년 뒤, 멀게는 지금 어떤 엄청 고공행 행진하고 있는 나스닥처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월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의장직에 앉는 사람이 예. 무언가 이 친 트럼프 인사가 정말 앉게 되면 예.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금리 인하의 어떤 포인트가 가속화될지 그리고 이제 좀 주춤할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는 첫 번째가 동결로 시작함으로써 5월에 임기 이슈도 있지만은 네.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뭐 여러 가지 법안 그리고 이슈들을 정해서 이제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들을 보시고 당장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파월 의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됨으로써 무언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만 조금 맹신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텐데요. 그런데 이 1월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 여기에 이 기조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각을 가져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토대로 살펴봐야겠죠. 이런 내가 중립적인 시각을
전략을 잘 유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드시면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이슈들도 업데이트해 주시고 이런 이슈들을 또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까지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OMC 발표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늘 봐왔던 물가, 고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FOMC를 토대로 시장 전반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기준점으로 체크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보시면은 요즘 요 부분 클래리티 법안 알고 계시죠? 말이 많죠. 말이 많죠. 예.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문제가 많은 이유를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암호화폐의 어떤 규제성을 증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상품으로 보느냐 요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왜 시장으로 악재나 호재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면은 예를 들면 뭐 리플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리플 SEC 소송 요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요 소송이 해소가 되면은 리플이 뭐 고공행진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과 이어지는 이유는 이 증권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 SEC와 그리고 이제 상품 어떤 선물 파생 상품의 영역에 있는 CFTC랑 어떤 대결 권력 다툼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구분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지만은 요게 지금 미 하원에서 조금 상의가 이루어진 뒤에 상원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연기로 또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데 이게 항상 미국 또한 그랬지만은 뭐 지지부진하게 조금 애매모호한 의견으로 총합을 해서 네. 계속 질질 끌고 가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이렇게 법안을 지금 검토해서 냈는데 연기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업계 1등 이 코인베이스에서 막아 세웠습니다. 네, 왜 막아 세웠냐? 이 코인베이스가 과감하게 CEO가 브라이언이 우리는 이 법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예, 왜 난처하냐면 이 법안 발표를 했는데 이 1등 업계에서 1등 주자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법의 이 실효성의 문제가 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일단은 수정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기로 무기한 연기로 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인베이스는 왜 이렇게 막아 쓰고 있냐?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돈입니다. 예, 자기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여러 사업들인데 그 중에 한 USDC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킹과 관련된 사업을 또 자기 거래소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권이냐 상품으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그게 통째로 날아갈 확률이 높은데 이 사업 구조만 하더라도 한 2억 달러 구조, 뭐 한 2조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미국이 마음대로 트럼프 입김과 그리고 미국 경제로 바로 밀어붙여 버린다면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제멋대로 또 우리를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또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같이 띄워놓고 볼까요? 예.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앞서서 조금 많은 분들이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환기할 겸 이 대머리 이분이 이제 코인베이스 업계 1등 주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예. 이분이 강하게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뭐 안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대 이유가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있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디파이 문제 등이 있는데요. 디파이는 사실상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토큰화 주식 거래는 거의 불법 수준으로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예치를 더해서
디파이까지 막아버린다면은 코인의 어떤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사실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뭔가의 독자적인 매력 포인트였던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면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머리, 이 브라이언이 이렇게 이제 조금 속상하시겠는데요. 하는 거고요.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백악관과 코인베이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백악관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행동을 러그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둘 다 지금 질 수 없는 싸움에 지금 계속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 이슈로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법안 자체를 접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네. 또는 이 업계 1등 주자인 코인베이스를 제쳐두고 플랜 B로 이동할지 지금 상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이때 동안 좀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이 쉽게 결과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제 밀당을 하면서 어떤 상승과 호재의 어떤 기류를 보여주면서 네. 결과를 낼 건데 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왜 코인 가격으로 빠지는 걸로 이어지는지를 또 살짝 말씀드리면은 증권과 어떻게 보면 상품의 어떤 비교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의 명확실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증권으로 빠질 경우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규제가 어떻게 억압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은행과 크립토 그리고 이제 규제 명확성과 기존의 수익 모델의 싸움이라고 보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규제를 명확히 하게 되면은 뭐 리플, SEC 소송 같이 그런 부분,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가격적인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 시장의 어떤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봤죠. 사실 오늘의 코인에서도 그렇고 내일의 코인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지금 이 안에서 굉장히 주도권 다툼이 조금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EC와 CFTC 간의 이 주도권 경쟁도 지금 불붙은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약간 한 발짝 떨어지면서 나는 이거 참여 안 할래 라는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는 업계 1등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마음대로 추진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이렇게 서로 어르고 달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심사가 연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갈등이 어느 쪽으로 확 맞춰주면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만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이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꼭 내일의 코인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 요즘에 계속해서 영향을 줬었던 그린란드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조금 빼는 느낌으로 약간은 진정되기는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절대 끝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래 패권 싸움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뿐이라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린란드 하면은 트럼프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이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린란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생각보다 그에 비해서 뉴스는 많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논란이 돼서 서로 좋을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금덩어리들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몰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점점점 이제 땅 따먹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뉴스로 커져봤자 자기네들한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 뉴스를 보시면은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코인 시장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린란드 뭐 보이지 않는 섬이지만은 덴마크 속의 이제 자치령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섬이고요. 근데 섬이긴 하나 빙하 80% 이상의 빙하로 덮여 있는 그냥 뭐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땅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요게 서로 갖겠다고 난립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뭐가 대체 있길래 이렇게 서로 갖겠다고 싸우냐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극 항로 어떤 개척.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최단 루트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선점지, 중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확보를 미리 해놓으면은 뭐 무역 입지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도 엄청난 이점을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원력. 거기에 그 빙하 속에 묻어져 있는 자원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현대판 석유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우라늄, 광물, 히토류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모든 많은 국가들에서 뭐 전기차나 반도체, 미사일 또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요런 어떤 제일 선두주자의 어떤 자원이 여기에 다 묻혀 있는 겁니다. 아주 풍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로 막 갖겠다고 몰래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선점을 하고 있었지만은 중각 패권국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쉽사리 조금 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길어질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조금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갖게 되는 국가의 어떤 발언이나 트럼프가 이번에 좀 과감하게 발언했죠. 내가 사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수가 아닌 어떤 자신의 어떤 미국의 강국의 권한을 좀 표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거기서 덴마크가 바로 우리는 그런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딱 단절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 덴마크 쪽으로 바로 이제 뭐 관세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는 뭐 소통을 안 하겠다라고 바로 또 뉴스를 하나 띄워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강국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서로 막 불붙다 보니 여러 이슈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을 가장 많이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중국이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갖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선점해버리면은 굉장히 군사적 충돌로서 좀 약점이 되기 때문에 또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네. 자원 문제나 뭐 무역, 뭐 중심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어떤 전략, 군사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항로의 관문 그리고 이제 풍부한 자원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패권의 어떤 내가 권력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그렇게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린란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 정세가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마다 본인의 이 입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굳히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탐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었던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 이 그린란드 이슈도 그렇고 쉽사리 어느 한쪽을 조금 굽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든지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점 가능성 열어두시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 면밀하게 그 어느 때보다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심리를 품고 있는지 또 이런 심리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도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조금은 시장의 심리를 거스르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심리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심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매도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코인 시장이 내려가고 있을 뿐이지 반대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행진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합쳤을 때 이제 요거 자금 유입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요거를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조금 연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CPI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PI 지수가 발표 이후에
곧이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FOMC랑 연관된다고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전반의 흐름과 여러 가지들을 전반적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 발 더 빠르게 내가 뭘 보고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공포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 빅스 지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표로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빅스 지수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 빅스 지수가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차트만 보고 어떤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늦습니다. 차트에 반영되기 전, 이 차트에 반영되기 위한 흐름은 이 빅스 지수와 달러 인덱스 지수로 파악을 해서 차트에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다. 반영이 되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시고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 시장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미국 S&P 500의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빅스 지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추가적으로 자금 흐름이 좀 어떻게 변한다는 게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저는 빅스 지수를 좀 메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 지수와 조금 연관지어서 시장을 한번 보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항상 공포를 느끼기 전에 그리고 느끼기 전과 후로 이 빅스 지수가 요동치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로 시장이 공포가 좀 흘러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으로 흘러갈 미 증시나 금이나 그 외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시고 차트가 흐름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신 거를 재미있게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수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빅스 지수가 공포였던 적은 저희 코로나 때 그때 정말 많이 높낮이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공포 시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코인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빅스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89.3K를 돌파하고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 빅스 지수가 고공행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지수를 통해서 다음 보시면은 빅스 지수와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를 조금 같이 놓고 보셔야 했는데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시장의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곧이어 그 자금 흐름이 달러 인덱스, 달러에 얼마나 자금의 흐름이 이어지냐 요거를 지수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고 공포 지수가 높고 달러로 자금이 많이 흐름이 유동성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FOMC도 맞고 빅스 지수도 맞고 다 보실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뉴스와 별개로 차트가 갑자기 급 하락하네. 급 상승하네 이런 것들을 이런 지수를 먼저 보시고 하시면은 차트의 움직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빅스 지수까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더불어서 병행해서 살펴보면 우리 시장이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예측하기 좋다는 말씀 주셨죠.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시장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밖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만나봤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짚어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더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뉴스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차트로 아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설명드렸죠. 근데 제가 항상 들어갈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부분쯤 81K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돌파하면은 정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포 지수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은 하시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매수 매도를 하시면은 관리가 좀 잘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연 그냥 내가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기다리기식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언제까지 내려가나 정말 불안하다. 그리고 내가 여유 자금을 냈던 것들이 지금 점점 동락이 시작하실 건데요. 걱정은 하시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제 말대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그냥 팔짱 끼고 좀 편안하게 보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 제가 이 부분이 떨어지면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4.7K를 뚫고 밑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 동선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 있는 FOMC마저 동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반성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건망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있지만은 미 증시가 내려갈 때쯤 시장의 방향성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달러를 보유한 상황에서 요것들을 고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근데 일반 시장자들은 그냥 내가 기다리기식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에 맞게끔 빨리 선제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관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 주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동결의 확률이 높지만은 한번 지켜보시고 가셔라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비트랑 전혀 다르게 이더와 리플 코인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다르게 변동성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이 저점 2780원점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가지고 빠른 내가 트레이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보통 반대로 내가 이더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편하게 기다리셔라.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똑같이 관망을 하라고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번 주부터 이전부터 시청자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셨을 때 이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더와 리플이 생각보다 비트는 기본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만은 크게 길게 가져가야 할 가장 1순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돌파하는지 저항이 맞는지 명확하게 보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은 큰 수익 올릴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자, 또 말씀드리죠. 아주 지지부진한 종목이라고 제가 1분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선이 조금 비뚤어졌네요. 이렇게 일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1분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연관지어 살짝 설명드리면은 SEC 상품 이 소송 때문에 많이 이게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도저도 안 돼서 어떤 가격의 흐름의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되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 차트도 차트지만은 오히려 비트와 이더와는 반대로 지금 코인 자체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비트와 이더는 어떻게 보면 상품성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이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있습니다. 딱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SEC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리플을 건들게 된다면은 단연 가격이 여타 알트코인과 같이 바닥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예측되게 풀진 않겠죠.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확실히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더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깨질 시에는 완전히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더는 반대로 이 부분은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타 비트와 이더와는 전혀 다른 증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지부진하지만은 요 클래리티 법안을 연관지어서 리플과 조금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 마무리하고 뒤에 제가 또 히든 코인 마지막으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비트부터 이더, XRP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9.3K 여기를 꼭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 레벨로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차트상에서 보기에 놀랍게도 밑에 있는 한 레벨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나타난 흐름입니다. 무섭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만큼 공포감이 커졌을 거란 생각도 들지만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 위에까지 도달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 2,780달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만큼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보셔도 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XRP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죠. 클래리티 법안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의 주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단으로 짚어주셨던 이 2,630원 여기에 도달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하방으로 굉장히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마다의 다른 전망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 전략들 맞게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런 메이저 코인들 말고 이 알트단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히든 코인 가져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 변동성도 보이고 어려운데 전문가님 그럼 어떤 코인 좀 눈여겨보고 있으실까요? 예,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들이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와 비슷하게 기다리다가 매수 타점만 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큰 수익을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개로 또 문의 주셨던 분들이 제가 또 추천 종목, 뭐 엑시 인피니트 같은 그런 좀 기다렸다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쪽으로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저번 주랑 똑같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요 히든 코인조차도 똑같이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 저점 다지는 구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다만 지금 하방으로 지지가 잘 받쳐지고 있어서 시장만 살짝 잘 따라주고 자금 유입만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 준다면은 바로 큰 수익으로 직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과 큰 비슷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인입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물으셨는데 대부분 생각보다 코인 뉴스를 보시고 나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문의 오셨던 분들 중에 내 자산 시드가 10억 이상 내가 시드를 굴리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내가 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움직이기에 급급하고 생각보다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히려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 자산 시드를 두고 조금 천천히 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셔라. 이런 저점일 때 과감하게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이 나왔을 때 조금 과감하게 내 시드를 분산 투자. 그래도 항상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내 미래 자산 시드를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나놓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조바심만 내지 않는다면 큰 상승까지도 바랄 수 있는 코인이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2의 엑시 인피니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전문가님 통해서 매수 타점들 제대로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